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소 박신재입니다. 네, 오늘도 이슈 브리핑에 찾아주신 대표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 옆에 계신 평가사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 동해감정평가법인의 정두수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아마 대표님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전환기에 놓인 대표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갖는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 평가사님께 직접 오늘 주제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업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해야 되는 시기나 또는 여러 사업체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합병하거나 법인에 전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업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는 거에 따라 진짜 옥이 될 수도 있고 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은 영업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평가사님이 맡으신 어떤 상담 문의 컨설팅 요청 중에 영업권과 관련된 비중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새로 발생하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업체들이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영업권을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는 한 10건의 상담이라고 하면 그 중에 적어도 한 30% 이상은 영업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영업권에 정말 상담 중에 30% 정도 되는 영업권을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좋은 또 전략과 팁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끝에 질문 몇 가지 사항 준비해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매년 새로운 사업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주로 시작할 때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에는 법인 전환해야 되는 시기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라 장터나 여러 입찰 문제 때문에 대표님께서 가족회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해야 될 때 영업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업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도 못하는데 우리가 가외의 노력을 기울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익을 판단해서 영업권을 활용할 만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영업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업권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업권이라고 하면은 익숙한 개념이기는 하죠. 하지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영업권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게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세요. 근데 권리금도 사실은 시설이나 아니면 바닥에 대한 권리금이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어떤 의미로 개념을 정립하고 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그 국제평가 기준이라고 IBS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영업권은 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권리 또는 자산에서 별도로 인식되지 않는 자산 집합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미래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영업권 가치는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에서 다른 모든 식별 가능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화폐성 자산의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잔여가액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결국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무엇인가가 경제적 효용을 발생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식별되지 않는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식별되는 자산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 기계장치,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무형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그런 것들부터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에 소팅되지 않는데, 구분되지 않는데 어떤 자산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자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즉 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 자산으로서 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보다 초과 수익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를 자본화해서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회계장부상에 식별하느냐 못하느냐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에 따로 구분되지 않지만 어떤 무형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회계 기준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이제 구분한 건데요. 먼저 자가창설 영업권 혹은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스스로 계상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계속해서 계속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회사는 영업권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초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상 수익만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초과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계속 기업은 이 자가창설 영업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상하는 것을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은 매입 영업권 또는 취득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곧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 영업권 대가를 주고 그 영업권을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회계 기준에서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업권은 상각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상각을 합니다. 20년 이내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 5년이나 아니면 10년 이내로 상각을 합니다. 근데 잔존 가치가 0원이에요. 보통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잔존 가치가 있어서 상각이 다 끝나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은 매각할 때 그 잔존 가치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영업권은 그 기간이 지나면 0원이라서 영업권 대가 전부가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비과세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영업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 다른 기업에게 파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개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히 이제 법인 전환의 경우에 그 법인의 신설된 법인에게 영업권을 판매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여줬는데요.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네, 개인 사업자가 새로 법인 전환되는 법인에게 영업권을 판매합니다. 네, 통상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리고 사는 기업은 영업권 금액을 주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양쪽에게 모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양도인인 경우에 이 영업권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영업권은 그 영업권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 경비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60%는 경비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40%만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되죠. 이러한 영업권은 우리 소득세법상 가장 세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도 영업권을 통해서 법인의 소득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솔루션이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나중에 회계장부 보시면은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요. 영업권은 상각자산으로서 보통 정액법으로 상각이 됩니다. 그리고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상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권이 10억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그 10억이 매년 2억씩 해서 5년 동안에 걸쳐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부동산이나 기계장치처럼 특별한 때에 크게 매입하는 경우 외에는 이만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영업권을 발생할 수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은
법인 전환할 때 꼭 영어권을 활용을 합니다.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영어권을 활용하는 경우에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권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권을 양수화하는 법인에서는요. 보통 양도하는 어떤 개인 사업자나 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법인세법 52조에 보면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로 부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을 하나씩 보시면요. 먼저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죠. 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면 그 시행령 87조에 보면은요. 임원, 주주 등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어권을 양도하고 양수할 때 그 양수하는 분은 대부분 양도하는 사람과 특수관계거든요. 본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주주이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부당행위라고 했는데요. 부당행위란 무엇이냐? 시행령 88조에 보면은요.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적정 가격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적정 가격이 뭐냐? 시행령 89조에 보면은 그 시가의 범위가 대부분 불분명하죠. 시장에 있으면은 뭐 시장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없죠.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영어권 활용의 실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영어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어권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권 가치는요.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영업 투하 자본,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투하한 자본이 있잖아요. 보통은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자산을 다 빼요. 그러면은 식별 가능하지 않은, 식별하지 못하는 자산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영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하 자본 대비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이러한 영어권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보려면은 보통 재무제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를 보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제가 이따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가 있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거기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투하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보면은 식별 가능한 자산이 다 계산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영업투하자본을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개념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기업 가치는 식별 가능한 자산의 모든 합과 원리는 맞아야 돼요. 수익 방식에 의한 기업 가치와 또 원가 방식에 의한 기업 가치가 항상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초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영어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하한 자본 대비 남는 게 기업 가치가 안 돼요. 원가로 계산한 기업 가치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뭐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네, 손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되는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 그 수익 가치가 식별 가능한 자산 합보다 더 큰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 경우에 영어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권도 다른 투자 자산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상업용 부동산의 상가가 8억에 매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1억씩 거친대요. 그리고 수익률이 통상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익률이 약 10%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익률은 개인의 입장과 시장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는 보통 5% 이내입니다. 근데 10%라고 이렇게 상정한 건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에 붙잖아요. 위험률이 붙기 때문에 수익률이 통상 시장에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최소 10%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매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구입할까요? 저라면은 무조건 구입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익 가격은요, 순수익을 수익률로, 할인율로 나눈 값입니다. 사실 할인율과 수익률이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시장에서는 유사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동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매매 가격 8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야 되는 투하 자본이죠. 8억을 들어야지 그 8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8억에 대한 10%의 수익률이면 매년 얼마의 수익이 발생해야 될까요? 8천만 원이죠. 8억 곱하기 10%니까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 10억씩 임대료 수익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2억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되는 초과 수익이 2억입니다. 이 부동산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수익성을 따진 기업 가치는요, 부동산 가치는요, 11억을 10%로 할인한 거예요. 이거 환원하게 되면은 10억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10억의 10%는 1억이잖아요. 그걸 반대 개념으로 보여준 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의 순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우리가 10%의 수익률을 가정할 때 15억짜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8억에 팔린다. 그러면은 사야죠. 왜냐하면은 이로 인한 초과 수익은 연 2억이나 되기 때문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업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사려고 하면은 투하 자본이 8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매년 1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한다고요. 아까 상가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사야죠. 왜냐하면 기업의 투하 자본은 8억이고 10%의 수익률을 상정한다고 하면은 사실 기대되는 영업이익은 매년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서 매년 1억씩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과되는 순이익은 매년 2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우리가 10%의 수익률로 상정을 계산한다고 하면 2억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8억짜리 투하 자본을 들였는데 이 기업에서 매년 1억씩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10%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 기업은 10억짜리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투하 자본은 8억이에요. 그러면 2억에 그 식별 불가능한 어떤 부분이 초과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물론 영업권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영업권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나 기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 재무제표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거든요. 위에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액이겠죠. 네. 그래서 요거로서 다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대표님들은 과세되는 당기순이익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업권을 계산할 때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은 저기 쓰여 있는 것처럼 영업 외의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이죠. 영업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확인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제 이 기업 가치를 빼야 되는 영업 투하 자본을 생각해 보시죠. 영업 투하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 자산에서 영업 부채를 빼는 개념인데요. 표현이 어렵죠.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본에서 이자부 부채를 더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은 저기 보면 자본 총계라고 보이시죠? 네, 이게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자본이라고도 하고 순자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 더하기 자본 총계거든요. 근데 가장 영업 투하 자본을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 순자산, 자본 총계에다가 이자부 부채, 장기 차익금과 장기 차익금이 아마 보일 겁니다. 이걸 더한 금액이 바로 영업 투하 자본입니다. 개념적으로 설명하려면 훨씬 복잡한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단순 계산하면은 순자산과 이자부 부채입니다.
이게 당연히 낮을수록 영업권이 높아지겠죠. 기업 가치가 고정되어 있을 때 투하 자본이 낮아질수록 그 차익이 커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했다면 영업권 평가가 유리한 기업을 검토할 수 있겠죠. 네,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업 투하 자본이 낮을수록 영업권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동일한 영업이익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똑같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투하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영업권이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동일한 영업이익이라면 투하 자본이 커질수록 영업권이 조금 나오고 투하 자본이 작을수록 영업권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시로 자가 사업장을,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자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영업권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 건물 자체가, 공장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새 공단에 있는 부동산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도 비싸죠. 그러면은 동일한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해도요, 영업권이 낮게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나 또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제안할 때 현물 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이런 개념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현물 출자를 많이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평가가 유리한 기업, 아마 여러분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도소매업이나 뭐 상품 중개업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통상 투하되는 자본이 큰 편이죠. 기계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뭐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그런 것들이 낮은 기업이 유리합니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뭐 자가 사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임차 사업장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제조업도 그렇습니다. 사실 임차 사업장인 경우가 영업권이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 같은 다른 투하 자본이 좀 더 제조업보다 낮겠죠. 좀 더 잘 나오기가 쉽습니다. 상품 중개업은 어떤가요? 요새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많죠. 방문해 보면요, 그냥 책상 하나 놓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똑같은 영업이익이어도 어떻습니까? 자산이, 투하 자본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 영업권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지? 근데 내가 여기 얼마나 자본을 투하했지를 생각해 보시면 영업권이 유리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하시기 귀찮으시면은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영업권 평가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데 이거를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계기준상 영업권은 취득 영업권만, 매입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이나 아니면은 합병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영업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간단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사님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 2가지만 준비했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경우 영업권이 무조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가 이익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영업권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물론 대체로 그렇지만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매출의 규모도 작고 하다 보면은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용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은 이게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적정하게 잘 작성되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하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플러스지만 투하 자본이 과도하게 투입되어서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투하 자본이 매우 크기가 낮은 수준이어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임금이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지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에 대표자 임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추가로 고려해야 됩니다. 대표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래도 1년에 몇 천만 원은 받으시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매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은요. 대표자 임금을 추가로 고려하면은 사실 그 회사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대표자 임금을 초과해야지 영업이익이 그 부분을 초과해야지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플러스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고 투하자본도 가능하면 낮은 수준이면 좋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소한 대표자 임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발생해야지 영업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 법인 전환을 실제로 하기 전에 영업권 평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아차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도 영업권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미리 계획을 잘 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잘 모르고 진행하신 경우도 있죠. 이제 급하게 하시거나 또는 내용을 모르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는데 이제 소득세법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보면은 영업권 양도 대가는요, 기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기타 소득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면은요, 그 대금을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수입 시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에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했는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영업권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은 거죠. 근데 법인 전환을 만약에 하였을 때 바로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있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해서 그대로 활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에서 갑자기 신규 발생한 그런 매출이 발생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업권이나 자산이 이미 인도돼서 사용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금 지급일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정리하자면 영업권이 이미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수인인 법인은 이미 그 자산, 영업권을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표님은 모르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금을 확정해서 지급함으로 수입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 개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냥 법에서 규정으로 오케이 해주면은 그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건데요. 이게 법의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반대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한 1, 2년 정도는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에서 2년 정도까지도 레인지를 보는 건가요? 실제로 1, 2년 정도 법인 전환한 이후에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평가 기간이 네.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판단해서 진행할 세무사님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제도 평가를 하고 1, 2년 지난 경우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는 없는 걸 보아하니 국세청도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세무사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서. 네, 맞아요. 왜냐하면 국세청 태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영업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부당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결정해서 얼마다 해서 계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감정평가한 다음에 그걸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소급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1, 2년 정도, 어떤 분들은 영어권 보통 5년에 의해서 생각하니까 5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건 개인 견해이고 통상적으로 1, 2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영업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견 생각하면 간단한 부분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또 얘기 주신 걸 보면 짚어야 될 부분, 점검해야 될 부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우리 평가사님 말씀 좀 듣고 보니까요. 영업권이라는 게 단순히 자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을 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략을 구상할 때 항상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끝으로 이제 오늘 세션 마치면서 아마 오늘 얘기들이 아마 경영 활동을 대표님께서 하실 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많이 있으실 거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놓치는 부분들을 경영 활동에 놓치지 않고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들으신 영어권 평가와 관련해서 상담 요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혹은 주변에 계신 전문위원분들께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하고는 저번에 자산 재평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영어권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도 기업의 대표님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실 것 같고요. 주제 요청해서 다음에도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함께 해주신 평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